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양산 사저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 제기한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좀스럽다라고 글을 써서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LH 투기 의혹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짜증을 내는 것이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좀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들 나와 있는데 추세의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침통했던 LH 진화 긴급회의. 상황이 워낙 심각해 뭐라도 내놔야 한다. 일요일에 장관들이 모여서 대책 논의를 가졌습니다. 정세균 총리 모습 보이고요. LH 사태 총력 수습에 나선 당정. 17일에 홍남기 부총리 주재 대책회의 열지만 그때까지 너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투기가 의심되는 20명의 땅을 강제 처분을 추진하겠다라는 방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오늘 이 대통령의 좀스럽다라는 반응에 대해서 위기감이 부른 낯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소 비판적으로 이 모습 한겨레 신문은 보도하고 있는데 LH 투기 불거진 뒤 대통령의 표현 수위가 올라지고 있다. 양산 사저 형질 변경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스럽다, 민망하다라는 글을 올렸다. 변창흠 장관에 대해서도 첫 경질성 인사를 했다라는 건데 대통령이 직접 분노 표출하는 것. 정쟁 한복판에 끼어드는 것이다. 라는 지적 한겨레 신문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대통령의 어법상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감정을 드러냈다. 한겨레 신문 보도하고 있는데 좀스럽다. 어떤 속내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1,000조 넘은 가계비. 금리 1%포인트 뛰면 이자만 12조 늘게 됩니다. 1년 새 가계빚이 어느새 100조 5천억 늘고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올랐다. 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출연진 소개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과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윤태곤 실장님과 김수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선거 소식부터 접해보겠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오세훈, 안철수 운명의 한 주. 이번 주에 두 사람의 단일화의 윤곽이 결정됩니다. 이제 여권과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의 윤곽이 점점 갖춰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여론조사 결과부터 하나 볼 텐데요.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공개하겠습니다. 자, 주요 기관들의 여론조사 결과 하나씩 보시죠. 서울시장 가상 양자 대결 결과 SBS 넥스트 리서치의 결과에 따르면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 결과 35.0 대 42.3. 오세훈 후보가 7.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 결과 33.6 대 45.4, 11.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SBS 여론조사 결과 오세훈이든 안철수든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자, 이번에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의 가상 양자 대결 결과
표차가, 여야 간 표차가 더욱더 퍼센트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박영선 36.1, 오세훈 46.2. 두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 격차는 10.1%포인트. 그러니까 두 후보의 갭이 두 자리의 갭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10.1%포인트. 자, 후보를 바꿔서 박영선 대 안철수 34.8 대 46.7, 11.9%포인트 차이로 자, 머니투데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특히나 범야권의 후보들이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두 자리 갭으로 앞서고 있는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TV조선, 칸트코리아의 양자대결 결과인데요. 박영선 34.2, 오세훈 46.5, 박영선 33.8, 안철수 45.2. 양자대결 결과, 자, 이 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1대보다 12.3%포인트로 박영선 후보를 더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고, 안철수 후보 역시 11.4%포인트로 박영선 후보를 33.8, 11.4%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가 다가올수록 굉장히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윤태곤 실장님, 사실은 선거 전문가잖아요. 지금 지지율 추세가 변화가 좀 심상치가 않은데, 아니, 이렇게나 차이가 났던가요? 그러게요. 저 통계를 보면 두 가지 지점을 우리가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야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 그리고 야권 후보가 여권 후보보다 우세한데 저 차이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제 뭐 민주당보다 조금 우세한 것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예컨대 국민의힘, 국민의당 이렇게 합친 것하고 민주당, 열린민주당 합친 지지율의 차보다 후보 간 격차가 더 넓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도층, 무당층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야권으로 좀 기울어지고 있다. 뭐 LH 효과가 이제 크겠죠. LH 이슈 때문에 네. 중도 무당층이 여권보다는 야권으로 네, 현재는 그렇다.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같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오세훈 후보의 약진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이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 봤을 때보다 교집합이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약간 중도 공략층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오세훈 후보 쪽이 나도 괜찮다라는 것을 조금 이제 어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야권 단일화 같은 경우 우리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예. 아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윤 시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네. 수치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 결과 좀 다르긴 한데 지금 다수의 여론조사 기관 뭐 물론 더 있겠지만 지금 본 세 가지 결과에서는 모두 다 이 범야권 후보들이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특히 이제 뭐 조선일보와 TV조선 결과 같은 경우는 12%포인트 차이 정도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른 여기 안 나온 다른 여론조사들도 추이는 대동소이해요. 그렇군요. 이 흐름들을 보면은 박영선 후보가 사실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꽤 안정적으로 보였는데 박영선 후보의 제가 우리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철저하게 이제 여당 선거 정쟁하고는 좀 거리를 두면서 그 이제 공약이 비판을 받던 칭찬을 받던 간에 뭐 21분 도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슈 중심, 서울시정 중심으로 캠페인 끝까지 이제 끌고 가려는 이제 뚝심을 보였는데 그게 윤석열 전 총장 사퇴할 때까지는 박 후보가 버텼는데 예. LH가 터지니까 박 후보도 뭐 특검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이제 뭐 오세훈 후보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정쟁적인 쪽으로 들어서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자, 이제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이 여론의 추이는 뒤바뀔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상 양자 대결에서 범야권 후보들이 크게 약진하면서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이 두 후보 사이의 단일화에도 신경전이 묘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 후보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양 후보가 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화로 여러 대화를 나눴고요.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단일화 시한은 분명히 지킵니다. 협상팀도 오늘 오후부터 다시 만나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자, 단일화 협상이
삐그덕거리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오 후보는 시야는 지킨다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들어보시죠. 저는 전적으로 다 수용하겠다. 그리고 통 크게 합의해 달라. 그렇게 저희 실무협상단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2번, 4번이 아닌 2번, 4번을 합해 더 큰 2번, 더 큰 야당을 만들어내는 것이 단일화의 목적이고 취지입니다. 선거 후에 윤석열 총장을 포함하는 더 큰 2번으로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안철수는 박영선을 꺾을 것이고 저는 윤석열 총장을 포함하여 야권이 크게 합치는데 몸을 바칠 것입니다. 자, 안 후보의 이야기 들어봤는데 박정하 전 대변인 잠시 후에 이제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간의 여론조사 결과도 좀 살펴볼 텐데 조금 전에 봤던 것만 하더라도 둘 다 오르긴 했지만 윤 실장님의 어떤 분석대로 오 후보의 약진이 좀 두드러졌다. 그러니까 안 후보가 4번을 고집했잖아요. 안 후보 측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2번이 더 큰 2번이 되겠다라는 메시지, 거기에 이제 윤 총장 메시지까지 좀 메시지가 더해지는 보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말씀하셨고 저희가 뭐 그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있을 야권의 개편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2번이냐 4번이냐를 고집했는데 어제 후에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이제 뭐 더 큰 2번을 얘기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좀 전에 우리 윤태훈 실장 해석 주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약진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인전 마지막 카드마저도 좀 던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들어요. 오늘, 마지막 카드. 오늘 15일이잖아요. 사실은 그 지금 뭐 단일화 협상이 좀 지지부진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오늘 15일이면 원래 약속한 대로 하면은 내일 모레부터 내일 모레하고 글피까지 17, 18일간 여론조사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19일날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까지 상황이 이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인데 결국에는 단일화가 될 거다라는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세훈 시장의 약진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 있을 수 있는 카드마저 던지고 오늘 내일간의 여론의 추이에 한번 기대해 보려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 설문 문항 가지고 그전에는 적합도가 우세하냐 아니면 경쟁력이냐라고 뭐 두 후보 진영에서 싸웠는데 지금은 전 두 후보 모두 좀 상황이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없을 정도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전 오늘 어제 던진 안철수 후보의 저 메시지가 오늘 내일간 서울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한테 얼마나 어필이 되어서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이 15일이고 이제 단일화 여론조사가 17일부터 시작되니까 오늘 내일 모레밖에 시간이 없다. 안 대표가 이번 카드가 내일 오늘 모레 본격적인 여론조사 직전에 이제 호소하는 마지막 카드다라는 개인적인 분석. 자, 손정희 변호사님, 혹시 단일화가 아예 안 돼서 3자 대결로 펼쳐질 가능성 혹은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중에 한 분이 본격적인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전에 혹시 뭐 이제 드랍을 해서 중도 사퇴를 해서 한쪽에 힘을 실어줄 경우 뭐 양쪽 다 뭐 극단적인 경우인데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종전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단일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정치적 책임을 굉장히 크게 져야 되는 상황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안철수 후보 측에서 정치적인 어떤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더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에도 그런 관련된 전례가 있어서 단일화하지 못해서 패배했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들어왔고 이번에는 단일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두 후보 측에서 여러 번 설파를 했었기 때문에 사소하고 지엽적인 예를 들면 여론조사 방식이라든가 학문 어떤 학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항에 대한 다툼으로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치인에 앞서서의 미래행보에 굉장히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야권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 상황에 대해서 모두 다 혼자 그 책임을 뒤집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단일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변수가 많이 생겼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세훈 후보가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도 반전이 있었다. 우리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승산이 더 있을 거라고 본 분들도 있었는데 그걸 뒤집어서 또 후보가 됐고 또 여론조사가 며칠 사이에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후보 측의 아주 치밀한 전략과 치밀한 어떻게 보면 불안감이 지금 현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여론조사 방식을 합의를 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뭐 토론회라든가 세부적인 일정을 정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자, 지금 17일부터 단일화 여론조사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모레 3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두 후보 간의 이제 단일화 협의가 이룰지 아니면 지금처럼 단일화를 두고 계속 공전을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후보 간의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자,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여야 모두 후보의 어떤 단일화 과정 중에 있는데 여권의 단일화 일정보다는 야권의 어떤 단일화 내부에서 좀 뭐랄까요, 파이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지금 현재로서는 두 후보의 어떤 단일화 실무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두 후보 모두 다 단일화를 위해서 후보들이 지금 발벗고 나선 상황이다. 자, 그 가운데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오세훈 36.8, 안철수 31.3, 오차범위 아닙니다. 자, 이번엔 야권 단일 후보 경쟁력. 오세훈 34.5, 안철수 30.5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역시 오차범위 아닙니다. 윤태호 실장님, 경쟁력으로 물었을 때와 적합도로 물었을 때의 결과 보셨습니다. 물론 둘 다 오차범위 아니지만 아주 예전에 안철수 후보에 비해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늘 뒤지던 때와 지금 상황은 그 추세가 확연하게 180도 바뀐 듯한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예언이 맞았다 이런 보도들이 있잖아요. 김종인의 예언이 맞았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은 거예요. 뭐냐면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안철수는 빠질 거고 우리 후보는 올라갈 거다. 안철수는 안 빠졌고 우리 후보가 올라간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야권 전체가 같이 붐업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원래 이제 경쟁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박영선한테 누가 이길 것 같으냐 이게 경쟁력이거든요, 실은. 근데 둘 다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그 경쟁력이라는 게 별로 그 변별점이 사라지는 것이고, 이제 약간 이 판 흐름이랄까 해석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 자, 애초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적합도에서 조금 우위일 것이다라고 봤던 것은 보수의 정통성, 제1야당을 얻고 있고 이런 부분이고, 경쟁력이라는 거는 대박영선 경쟁력은 안철수가 높을 것이다라는 건데 프레임이 좀 바뀌고 있는 건 보여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도 경쟁력에서 내가 모자랄 게 뭐냐라는 것이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적합도라는 거는 이런 쪽의 각도인 거죠. 그냥 서울시장으로서의 적합도가 아니라 앞으로 야권 재편을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 내가 되고 한번 국민의힘이라니 울타리가 허물어져야지 윤석열도 자연스럽게 들어와가지고 합쳐질 거 아니냐라는 식의 적합도를 안철수 후보는 내세우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오세훈 후보는 오히려 경쟁력을 내세우는 게 4월 8일부터 서울시장 당장 해야 되는데 이게 인수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본 사람이 바로 잘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봤던 적합도 경쟁력의 프레임이 지금 야권 우위로 되면서는 바뀐 적합도 경쟁력이 된다. 지금 양측이 이제 치열하게 흡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반반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통계적으로 볼 때는 여론조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 오차 범위 내외에 있는 거 가지고 누가 이겼다 졌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 예를 들어서 너무 제가 거슬러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스 민주주의를 보면은 추첨으로도 공직자를 뽑았거든요. 그리스요? 네. 안 되면 추첨으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저 두 사람이 동전 던지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룰을 찾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통계적으로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모두가 승복하고 수긍할 수 있는 룰을 찾는 것이 결국은 여론조사다. 이런 거겠죠. 과거 요 며칠 전까지 이 조사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적합도로 할 거냐 경쟁력으로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됐는데, 지금은 두 후보의 적합도와 경쟁력이 다 여당 후보를 앞서는 것처럼 되어 있고, 오히려 지금 후보의
경쟁력마저도 지금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피치를 올리면서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2, 3일간 굉장히 많은 조사들이 저는 또 쏟아져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서도 상당한 변화들이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남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협상을 통해서 아름다운 단일화 결과가 나오느냐 아니면 이 야권의 시장이 이렇게 점점 넓어지면서 두 후보가 붐업을 일으키는데 그러면 3자 대결에서도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결과 가지고 또 협상이 난항을 겪고 마지막 하나는 저는 그 상황 추이나 이런 거에 바뀌어 가는 과정 속에 예. 저는 생각지 않은 두 후보 간에 누구가 굉장히 통큰 합의 내지는 통큰 결단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양보만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2가지는 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저는 이렇게 상황 변화가 쭉 감에 따라서 어느 한 후보는 굉장히 그 상처를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는 통큰 합의와 통큰 결단을 통해서 단일화의 최종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경우의 수도 이제는 요 3일간에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하자면 뭐 이런 데 경험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양 후보 측에서 제일 마지막에 지금 들고 있는 수는 이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양보하느냐. 이건 뭐 내가 사퇴한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양보하느냐. 룰에 이건 여기에서 이제 확 공개를 하면서 당신네가 이걸 그렇게 요구하는데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강력한 뭐랄까 이 여론조사의 선거운동이 되는 거죠. 그걸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이걸 양보하는 게 또 너무 불리해지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가 이게 양보의 효과는 누리고 실리적인 타격은 작게 받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둘 다. 네. 두 분이 이제 양보에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씩 달라요. 이제 룰의 양보 아니면 아예 이번 선거에 대한 양보. 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다소 뒤지는 결과가 나온 박영선 후보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대망을 품고 있었던 검찰총장의 마음이 담겨서 검찰이 수사를 지휘한다면 과연 공정한 수사라고 시민들이 신뢰할까요? 제2의 BBK, MB 아바타가 될 것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는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한 검찰 수사 지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잘못됐습니다. 검은 가장 강력한 기구입니다. 자, LH 건 때문에 지지율이 빠졌다라는 분석과 관련돼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과연 야당 후보들이 주장하던 것처럼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면 잘할 것이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권도 총 지원에 나섰습니다. 박 후보가 3기 신도시 땅 모든 소유자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땅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전수조사하자. 특검에 이어서 땅 주인들 다 전수조사. 자, 이낙연 대표 전수조사도 국회가 솔선수범. 정세균, 김태년, 유영민 LH 사태 등 현안 점검에 나섰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수경 교수님, 자, 특검까지는 사실은 뭐 예상됐었던 정치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뭐랄까요? 땅 갖고 있는 3기 신도시 땅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다 전수조사하자. 이 제안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이제 그 박영선 후보가 그 조금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면 그 야권 후보의 뭐 다소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도 다 오차 범위 내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모르겠다라는 또 이런 의견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 LH 사태 이후에 아주 그 폭이 넓어진 걸로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나왔으니까 어쨌든 이 LH 사태가 서울시장 선거의 판도를 확 바꿔놓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특검이라는 게 여태까지는 주로 이제 야당에서 많이 이제 주장을 하던 거죠. 이제 검찰 못 믿겠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여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고 야당은 특검 뭐 구성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시간 끌기 하지 말고 그냥 검찰의 수사에 맡기자. 이제 약간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대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이 후폭풍이 너무나 큰 사건이고 수습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LH 수습이 잘 안 되고 있다.
이 사건이 너무나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과 분노를 주고 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수습이 쉽지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어떤 좀 대처는 반박자 한 박자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력을 동원해서 계좌도 들여다보고 뭐 자금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그냥 아무 강제 수사권이 없는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명의로 계약된 땅들을 보는 정도로 이제 조사가 되다 보니까 그걸로 뭘 밝혀낼 수 있겠냐라는 국민들의 분노들이 많았죠. 그래서 항상 약간 반박자 한 박자씩 느리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수습이 안 되고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결과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다급하게 여당 쪽에서는 혹은 또 박영선 후보 쪽에서는 그 신도시 토지 소유자들을 전수조사하자라는 이제 얘기도 나오고 특검도 하자고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봐야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정말 유지가 되는지 정말 실천이 되는지 그러한 조사들과 수사들이 실천이 되는지 그걸로 국민의 분노를 달래고 또 얼마나 공정하게 이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이게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네, 이 분위기 가운데 이낙연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LH 사태는 검찰 탓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대표, 이젠 상임 선대위원장이죠. 추 전 장관이 재직 시절 부동산 범죄 수사하라고 지시했지만 검찰은 아무것도 안 했다. 자, 추미애 전 장관,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동전의 양면, 부동산 시장 부패에 검찰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이낙연 선대위원장과 추미애 전 장관이 LH 사태에 대해서 돌연 검찰 탓을 주장했습니다. 손종희 변호사님, 자, 뭐 동의하십니까? 일단 검찰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일견 맞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을 가졌다는 건 사실과 좀 부합하지 않죠. 일단은 검찰이 조직이라는 게 누가 고소를 해서 수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인지수사도 가능한 거고 범죄 예방 목적과 기능이 검찰의 부여도 있었습니다. 기억을 떠올리시면 이 신도시 관련한 어떤 부정부패가 있었다고 국민청원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럼 충분히 첩보수사라든가 인지수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이런 민생 부패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무슨 노력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딱히 이런 노력을 해왔다라고 검찰 스스로도 어떤 역할론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또다시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모든 책임이 검찰이 이런 첩보수사나 인지수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하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왜냐하면 부동산 이런 부정부패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들 책임도 있습니다. 관련된 상시 체계와 감독이나 이런 입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행정부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럼 이런 첩보수사는 검찰만 가능하냐? 경찰도 가능한 것이고 감사원도 있고요.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사회 시스템이 무력화되어 있고 제대로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작금의 사태까지 누적된 부정부패 비리가 터진 건데 그걸 검찰의 모든 책임이거나 가장 큰 책임이라고 했을 때는 민심에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만 이 발언이 왜 나왔는지를 해석을 해보면 왜 검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는데 검찰을 수사에서 뺐냐 이런 거에 대한 반론으로 반작용으로 검찰도 이 사태에 책임이 전혀 없지 않다 이런 반론을 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거나 가장 책임이 크다는 거는 조금 민심과는 동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화 대변인께서 행정부에 계셨으니까 사실은 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큰 책임은 이걸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에 있는데 정부에 몸을 담았던 두 분, 한 분은 총리, 한 분은 법무부 장관께서 정부의 책임보다는 야 검찰 니들 뭐 왜 모르고 제일 책임 커? 라고 하는 게 다소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 정권이 지금 그 검찰이 미워서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차 LH 사태 합조단에서도 검찰을 빼는 바람에 지금 뭐 물조사를 했냐 뭐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저 검찰에 대해서 너무 허공에 있는 검찰 개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검찰을 공격하다가 힘 다 빼고 LH라는 카운터브로를 맞고 지금 쓰러져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을 정도로 모든 사안을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데 갖다 붙이다 보니까 검찰 탓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 조사도 검찰만 애써 빼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 없는 허망한 상황으로 국민들 더 마음을 분노케 하는 이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검찰이 밉다고 해서 모든 걸 거기에 가다 보니까 스텝이 꼬여서 지금 굉장히 휘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박정하 대변인이 개인견이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곰스럽고 민망한 일.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양산 사저 논란과 관련해서 좀스럽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지금 짜증을 내는 것이냐 라며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글부터 살펴보시죠. 자, 본인의 사저 의혹과 관련해서 야당의 비판이 있자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직접 썼다라고 합니다.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라.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다.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좀스럽다라는 거죠. 청와대 관계자. 좀스럽고 민망이라는 표현은 문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것. 여권 관계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부 참모가 말리기도 했었다. 직접 쓰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걸로 알고 있다. 일가 친척의 사저 문제까지 물고 늘어지니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일단은 대통령께서 직접 썼다라는 이 좀스럽다 표현 논란인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저 표현을 보고 좀 놀랐어요. 맨 처음에 반응은 좀 놀랐고, 참모 중에 누군가가 썼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문 대통령의 허락을 받았겠지만, 참모 중에 누군가가 저러한 표현을 썼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또 뒤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른 단어다. 좀스럽고 민망하다. 근데 좀스럽다는 말이 이제 국어대사전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봤다. 옹졸하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별것 아닌 걸로 이렇게 지금 LH 사태를 마치 이제 대통령에게까지 엮어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이제 좀스럽다라는 것이고, 예. 또 이제 글을 보시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봉화사저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그 격앙된 굉장히 사적인 어떤 감정을 드러냈을까? 대통령의 이 표현에는 좀 감정적으로 좀 격앙됐다는 분석이에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좀 의견을 표명하시라라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뭐 박원순 시장이 사망했을 때나 아니면 뭐 윤석열, 추미애 갈등이 심했을 때나 이제 대통령이 뭐라도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진짜 중요한 일, 대통령의 입장이 기대되는 일. 그런 일들을 이제 요구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있었죠. 좀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라. 근데 아무 말씀이 사실 없으셨죠. 그래서 좀 워낙에 이러한 좀 정쟁에 너무 말을 얻는 것들을 좀 자제하시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분열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일이죠.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사저를 양산에 그 부지를 샀는데 그 부지의 형질이 변경됐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결국 LH 공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했던 탕투기의 어떤 행태와 어떤 것이 다르냐라는 이제 비판이 막 제기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 뭐 언짢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국민으로서는 또 정당하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기분이 안 좋더라도 또 해명할 건 해명하고 그거랑 이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는데 이제 어떠한 설명도 없고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이야기한 부분에서 조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물론 국민들도 있지만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있는데 그 모든 국민에게 저렇게 이제 좀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언짢았고요. 또 이거 국민에게도 좀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거냐? 그렇죠. 어쨌든 대국민적인 어떤 메시지인 거죠. 이런 의견 자체가 좀스러운 것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놀라기도 했고 또 그 노무현 대통령 봉화사절 얘기한 것도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뭔가 이제 좀 지지층을 규합하는 어떤 메시지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대통령은 왜 김수영 교수의 설명대로 하면 이렇게 격앙된 또 국민들에게까지 좀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인 걸까요? 사저 의혹이 도대체 뭐길래 대통령의 양산 사저, 대통령의 사비가 들어갔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이 국가의 공적 기금이 들어갑니다. 경호를 위해서요. 그런데 그 사저 부지 중에 상당수가 일부가 이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땅으로 돼 있는 것이 알려지자 청와대에서는
영분이 직접 농사 짓는다.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양산시에서 농지가 어느새 대지로 형질이 변경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와 야당의 설전 들어보시죠. 이 농지와 청와대의 거리가 372km입니다. 이 372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분이 농사를 짓는다. 이걸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현재 이 농지는 자, 그 지금 앞쪽. 등기 이전된 게 지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대통령께서 이거 신청하실 때, 계획서 제출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영농거리를 공랑으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영농경력은 11년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영농경력 11년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기존 내곡동 사저에서 농지법상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언제 취득하는지 아십니까? 2009년에 취득했습니다. 그 20평 상당의 그 농지에서 영농 11년을 지금까지 하셨다는 건데, 대통령 하시고 국회의원 하시고 이러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20평이나 되는 땅을 양산해서 경영을 하셨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말에 양산에 가셔서 즉 주말에 양산에 가서 영부인도 농사를 지었고 대통령도 경작을 해왔다라는 해명입니다. 농지에는 건물을 이렇게 크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지로 변경이 돼야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청와대는 왜 농지를 구매했느냐라는 논란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포함해서 1144평 퇴임 후 사저 땅을 구입했는데 농지법은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살 수 있게 돼 있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영농경력 11년이 기재되어 있다. 300km가 넘는 곳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라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기존의 텃밭을 바꿨기 때문에 11년 경력 맞다라고 청와대는 반박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문제는 양산시가 농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을 허가한 겁니다. 그러면 자 농사 지을 땅이다. 농사 지어왔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청와대의 해명이 조금은 어색해지는 건 아니냐라는 야당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대지로의 형질 변경 허가를 염두에 두고 농지를 구매한 건 아니냐라고 야당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게 LH 투기에서 더 동원된 방법과 뭐가 다르냐라는 야당의 비판도 현재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윤 실장님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하지만 또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할 게 없는 의혹인데 그러니까 해명 대신에 좀스럽다. 그 전에도 높은 분들이 농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이게 나오면은 주말 농장 했다. 진짜 농사 지었냐? 뭐 주말 가서 지었다라고 하면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취재해보면은 뭐 못 봤는데요. 뭐 이런 식의 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농지법이라는 게 지금 사실 느슨해진 것들도 사실이죠. 근데 과거 주말 농장 이렇게 농지 지었던 사람들은 계산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농지를 사놓고 난 다음에 이게 뭐 도시 계획이라든지 뭐가 돼가지고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땅값이 올랐어요. 난 정말 농사 지으려고 했어요. 라는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문 대통령이 저기 양산 매곡도에 560평 땅 산 거는 집 지으려고 산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집터를 이렇게 양산에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적절한 터가 있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농지로 돼 있어가지고 일단 이걸 산 거죠. 그러니까 사놓고 한참 있다 형질이 변경이 된 게 아니라 집 지으려고 농지를 산 거니까 여기서 사실 설명이 좀 꼬이는 거예요. 집 지으려고 내가 농지를 샀다라고 말하면은 그러면은 그럼 대통령이 농지 사놓고 양산시장이 뭐 여당 소속이니까 바로 이게 편히 봐준 거냐 원래 대지 샀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논쟁이 될 것 같으니까 좀스럽다 정치적 공격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자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평소 같으면 조금 좀스러울 수도 있어요. 예. 양산에 정말 서울에서 372km 떨어진 산 아래 땅에 대통령이 무슨 서울 시내에 뭘 이렇게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데 뭘 이렇게 공격할 거리냐라고 하는데 이 LH 사태하고 겹쳐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은 아니 나는 모르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돼버렸네요. 근데 이 땅은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산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이 걸리니까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쪽으로 가고 뭐 대통령 처남 이야기도 나오고 딸 아들 이야기 다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감정적인 분노가 분명히 보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프레임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하고 연동되는 게 대통령 지지율이 되게 높을 때 같으면은 아니 뭘 이런 거 가지고 공격을 하냐가 될 텐데 지금 이게 좋지가 않고 또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NH 건하고 엮여 있어가지고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청와대 초기 해명과 결국에 농지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변경된 그 결과가 조금 뭐랄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건물을 지으려면 대지를 사시지 왜 농지를 샀느냐라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청와대에서는 농사를 지은다라고 답변을 해왔기 때문에 논란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청와대 답변이 김정식 여사가 그동안 몇 차례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골로 내려가서 퇴임 후에 사제를 짓겠다 이게 제가 시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사제를 지으려면 대지를 사서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3분의 2 가까이 농지를 매입해서 헌법상 경자유전도 위반하고 농지법도 위반하고 이렇게 농지법이 만만한 법입니까? 헌법과 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데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법 위반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 못하고 있고요. 청와대에서 그 서면 브리핑에서 경작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농사 지으려고 땅 샀다라고 답변을 이런 취지로 해오다가 결국 이게 대지로 형질이 변경됐습니다. 야당의 공세 들어보시죠. 내 돈 내산으로 덮을 일이 아닙니다. 9개월 만에 대지로 전하는 것 또한 LH 직원들이 지금 비난받고 있는 이유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부지에 대해서 탐욕이다, 욕심이다 이렇게 비난했던 장본인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감정적 분노를 거두고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소상히 설명하면 될 일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작년에도 문제 될 때마다 농사 짓는 땅이니까 문제 안 된다라고 하더니 결국에 대지로 쓱 변경돼서 이제는 건물 짓는 땅이 됐습니다. 자, 그때 차라리 대지를 구매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땅치 않다. 대통령의 퇴임을 이르기 때문에 양해해달라라고 말을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왜 농사 짓는 땅이라고 했다가 이제 변경된 거죠? 일단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왜 그럼 이런 좀스럽다 뭐라는 반응이 나왔을까 발끈이라고 이제 언론 보도들이 표현하는데 좀 지나친 면이 있는 거예요. 비유를 하더라도 적절하게 비유를 해야 되는데 LH 사건과 비교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죠. 지금 LH 부동산 투기 문제는 부정부패 비리의 전형적인 투기 세력들이 들어가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뭐 쪼개기를 한다던가 명의신탁을 한다던가 이런 부정부패의 논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2009년에 대통령이 될지 뭘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 11년 전에 산 이 땅이 처음부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개발 정보를 취득해서 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면과 두 번째는 그럼 이걸 실제로 매도를 해서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냐. 이거는 퇴임 이후에 대통령이 어떤 예우에 따라서 경호동을 져서 또 많은 예산을 받아가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저로서의 이제 공적인 목적에 활용되는 부지인데 이게 처음부터 대지를 안 사고 왜 전을 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청와대에서는 또 기존에 있는 사저를 활용해서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전직 대통령이 문제가 됐던 게 논현동 사저라든가 뭐 내곡동 사저라든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뭐 취득 자금과 관련해서도 뭐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도 수도권에서 상당히 벗어난 이 경남을 선택했다는 데 있어서 또 예산 절약 부분이 있고 서울 집값과 양산 집값은 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저를 이렇게 형질 변경을 하는 목적으로 시세 차익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도권에 사저를 구입을 했겠죠. 그런 면에 이제 국민들이 좀 바로 잡아주시고 형질 변경도 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어떤 부당한 영향으로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 사저에는 경호동이 필요하잖아요. 경호 인력들이 상주할 수 있는
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공적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형질 변경을 할 수밖에 없던 행정적 목적이 있었던 것인데 이걸 LH의 어떤 형질 변경과 대등하게 논다고 한다면 좀 청와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우선 말씀드려보고요. 좀스럽다는 거는 또 표현이 생경하긴 한데 그러니까 지역적인 거다. 그러니까 지금 거대학을 척결하자고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려면 LH 문제를 출발로 해서 이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또 이걸 정쟁화시켜서 대통령 사저까지 이거 왜 형질 변경을 했느냐, 이거 농지로 한다고 해놓고 농지를 못 쓰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럼 대통령이 이거 농지로 처음에 취득했고 대통령이 된 공적기관에 주말마다 가서 농사 지을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면들을 좀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이걸 LH처럼 농사도 안 짓고 농지 이용 계획 허위인데 매각하라. 그럼 사저를 매각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또다시 사저를 선정을 해서 부랴부랴 경호동을 짓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낭비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정치인들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가 좀스럽다, 민망하다라는 측면에는 그런 내용들을 좀 포함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손 변호사님 말씀 뭐 많이 동의하는데 근데 약간 사실관계가 틀린 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실관계 네, 저 부분이 있는데 2009년부터 대통령이 이렇게 영농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사저예요. 거기가 이제 산길 안에 있어가지고 저도 가봤는데 대통령 되시기 전에 거기서 20평을 이제 경작을 했던 거고 지금 이 농지가 돼가지고 한 거는 거기는 되게 산에 있어가지고 경호 접근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산 아래쪽에 양산에 다른 지역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산 땅이 이제 농지다. 이게 재작년에 산 거니까 이제 2009년에 사서 20년 경작한, 11년 경작한 땅하고는 그렇죠. 이 땅은 이제 다른 이야기.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이제 대통령으로 재임 중에 농지를 구매했다는 그러니까 거죠. 퇴임 후에 이게 살라고 한 이제 농지인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 명의로 부인하고 이제 공동명의로 산 땅이 있고 경호동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또 옆에 또 따로 샀죠. 그러니까 지금 윤태용 진장님 마지막 얘기한 것처럼 지금 대통령 명의로 산 천여 평 정도의 땅은 대통령 고유의 소유가 되는 거고 경호를 위한 그 공간은 이제 경호처가 별도로 국가 예산으로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 다른 건데 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논란이잖아요. 하나는 애초에 윤 실장 얘기한 것처럼 집을 지으려고 샀다라고 얘기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 사실은 떠나는 분에 대해서는 되게 너그럽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 중에 산 땅. 그렇죠. 그 땅에 대해서 지금 한 반 정도가 원래는 농지였는데 대지로 형질 변경됐으니까 당연히 9개월 만에 형질 변경 신청을 해서 그걸 받을 거였으면 집 지으려고 산 땅이니까 애초에 집 지려 했다라고 했으면은 작년부터 이렇게 논란이 됐더니 이렇게 국민들이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논란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통령이 8일 동안 계속 강한 메시지를 LH 관련해서 던지다가 주말엔 급기야 직접 본인이 저렇게 좀스럽다 민망하다는 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폭발을 해버린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논란은 대통령이 키웠다. 그러면 그 안에 지금 현재 청와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게 과연 정무적으로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냐? 대통령이 옳은 보좌를 받고 있는 거냐라는 그 상황까지도 저는 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면에서 저는 청와대가 굉장히 그렇기 상태 아닌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치 못한 말씀을 대통령이 하셨고 당연히 본인의 사저부지 그 다음에 뭐 딸이 뭐 양평동에 어떻게 집을 샀다 아니면 처남이 어떻게 됐다 화가 나더라도 당연히 청와대는 해명을 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와대가 옳은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좀스럽다라는 이 표현과 관련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생각 어떠십니까? 노영민 전 실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년을 짓긴 지으셨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양산, 사저 가보신 분들은, 예. 대통령님 집 입구의 밭이라든지, 그거 다 압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면 대통령께서 그러셨겠습니까? 인간적인 호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봉화 사저와 관련돼서, 아방궁이라고 그 난리를 쳤던 야당은, 네. 아직 사고 한마디 없습니다. 문 대통령께 다시 같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지요.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결국 대지로 형질 변경된 그 땅, 왜 농지를 구입했을까? 그리고 왜 농사 짓는 땅이라고 청와대는 해명을 해왔을까와 관련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세한 해명 대신에 좀스럽다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야당은 어떤 반응 보일까요? 주호영 원내, 이건 국민에 대한 겁박이다. 대통령의 짧은 글은 사실과 다른 얘기투성이다. 영농계획서 투명하게 공개하라. 원희룡 지사, 사전은 공관이 아니라 증여와 상속이 가능한 개인 재산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위공직자가 임기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해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LH 투기에 대한 국민 분노가 들끓는데 대통령은 좀스럽다고 짜증. 자신의 일에는 저렇게 화를 내는데 국민의 분노는 왜 공감을 못하느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대통령이 좀스럽다라는 SNS에 여러 가지 댓글들이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댓글이 현재 2만 1000개 정도 달리고 있다고 하고요.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대통령을 응원하는 긍정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늘 정직하고 강직하고 우직하고 어이가 얼마나 없겠냐. 합법적으로 증명된 일을 투기하였기 바쁘다. 힘내시라라는 긍정의 글도 있고요. 국민에게 하시는 말씀 치곤 심하다. 겁난다. LH 직원들은 좀스럽지 않게 대차게 해두셨더라고요. 대통령이 본인 공식 계정에 올린 글이라기엔 좀스럽고 민망하다라는 부정의 글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발표가 됐는데 함께 보시죠.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부정평가가 61.7%, 긍정은 35%였고요. 또 하나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냐라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61.5%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윤 시장이 대국민 사과보다는 일단 좀스럽다는 표현이 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가지를 자꾸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아까 뭐 검찰 때문에 이랬다, 뭐 대통령 사저가 이랬다, LH라는 이 축을 두고 점점 가지가 이제 뻗어나가는 형국이니까 아마 4월 7일 선거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4.7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이제 향배가 잡힐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사저 논란이 벌어지는 건요, 버퍼존이 없어요. 버퍼존이 없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전직 대통령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네 명인데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박탈당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우를.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지금 이제 옥중에 있죠. 정상적인 전직 대통령이 없어요. 그 문화가 없어요. 뭐 사저가 이렇게 되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도 찾아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문화가 없어요. 지금 미국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빼고 나머지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 90이 넘은 분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백신 맞는 이 캠페인 광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게 없으니까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이 없으니까 대통령의 집이 바로 정치적 공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야당도 크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박지원 국정원장, 자꾸 제가 이야기가 이제 가지 싶었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되게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인 게, 그 김대중 전 대통령 2.25 여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걸 추진하면서 이제 박자 대변인 계시지만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쪽에다 당신들도 똑같이 적용받을 건데 이걸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돌파구를 열었거든요. 지금 이 야당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다음 이제 정권 탈환도 내다볼 건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조금 통 큰 모습을 보이는 게 정치적으로도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여당도 만만치 않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대통령 퇴임 후 사저 문제를 이처럼 비열하다, 얼굴 뜨겁다, 전재수, 강남 사는 대통령을 배출했던 야당이 양산에 귀향할 문재인 대통령 사저까지 황당한 논리를 공격한다. 김남국 의원, 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거짓말하던 선동꾼들이 좀비처럼 살아있다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사저 관련된 논란, 대통령의 좀스럽다라는 반응의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부동산은 믿음인데, 부동산은 심리인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자, 오늘 한 조간신문의 표현처럼 바닥까지 내려갔을까요?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LH 투기건과 관련해서 지금 2명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발언대로, 주장대로 신도시 공급 정책, 이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특히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3기 신도시 개발 정보가 특정본부 중심으로 지난 12일 LH 전 전북본부장 A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유서 내용은 2018년, 2019년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전직 전북본부장이었습니다.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대상 LH 전현직 의원 직원 15명 중 7명이 전북 지역 법무 근무했던 경력이 있었다라는 것도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무엇보다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수사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데 왜 이 사망을 한 채 발견이 됐을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그제 파주사업본부 간부 B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고요. B씨는 수사선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12일 사망한 LH 전 전북본부장 A씨도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경찰은 이 B씨와 관련된 투기 의혹에 첩보를 접수했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지난 11일. 경찰 사실관계 확인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내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B씨와의 접촉도 전혀 없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손정희 변호사님, 공식 수사 대상이 아니었는데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직접적인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태에 많은 LH 직원들이 심리적인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고, 또 국민들의 비난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성실하게 공직자라서 살아온 직원들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다 같이 도매금으로 지금 비난당하고 있어서 매우 속상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직원들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두 분이 어떤 심정과 어떤 경위로 또는 연관성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어떻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불법 비리에 가담했다고 보이지 않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죽음으로써 어떤 사안이 종결이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되기 때문에 수사의 동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은 있지만 그래도 발본색원을 하려는 수사 의지는 계속적으로 관찰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또 어떤 분은 해명 자료를 준비하려고 했었고 특히 진짜 경작을 하셨다는 거죠. 주말마다 와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적인 비난을 너무 깊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 해명할 기회는 헌법상의 권리거든요. 변호할 권리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국민들도 지금 워낙 성난 민심이 있는데 좀 가려서 어떤 한 조직에 항상 부정부패 그 흙탕물 끼치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수는 또 선량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좀 분리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변창흠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처음으로 경질을 했다라는 풀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시한부 유임 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시한부로 유임된 국토부 장관의 정책을 국민들이 과연 얼만큼 신뢰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그렇게 유임된 그 장관이 바로 투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LH의 그때 그 사장이었다라면 얘기는 또 달라지겠죠. 지난 12일 변 장관 사의 표명, 문재인 대통령 변 장관 책임지는 모습 보일 수밖에 없다. 다만 주택 공급 대책 관련 입법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시한부로 유임을 시켰습니다. 이사대책 추진을 위한 각종 법안, 국회 내의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LH, SH가 주도하는 이 공공개발에 대한 신뢰가 과연 국민적으로 얼마나 될지. 자, 주민이 반대하면 어쩔 건데요? 전문가들, 시한부 유임 변 장관 말이 먹히겠냐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 변창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앞선 논란 때 변 장관은 사의와 관련돼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LH 의혹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른 당사자가 우리 변창흠 장관이에요.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서 미리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장관께서는 사전에 그분들이 땅 사재기 한 걸 아셨습니까?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그 본인들한테 조사도 안 하고 사전을 알지도 못했는데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네, 제가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한 사람들이 무려 58억씩이나 대출을 빚을 내가지고 설명이 됩니까, 장관은? 그러니까 국민들 당장 사퇴하라 이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저는 어떤 이유든 토지를 공적으로 개발하는 공기관 그리고 국토부 직원이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 뭔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더욱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퇴 요구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변 장관이. 자, 그러다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건데, 김수규 교수님, 경질로 볼 수 있습니까? 좀 이제 약간 애매하죠. 이제 변창흠 장관을 경질하라는 이제 요구들이 있었죠. LH 사태가 터지자마자. 그랬는데 이제 조금 미적미적했어요. 그래서 미적미적해서 정부에서도 딱히 얘기가 없었고 변창흠 장관도 자신의 사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다가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사퇴를 표명했고 정부에서는 이제 4월에 경질하는 것으로 이제 약간 좀 애매한 장관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그런 지금 애매한 상황인 건데 아까도 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정부의 어떤 대응 같은 것들이 조금 반박자씩 느리다는 생각을 하는 게 한참 공급을 해라 아파트를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사실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공급은 충분하다. 지금 투기가 문제인 거지 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면서 공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쭉 김현미 장관 때 계속 하다가 한 4년을 그렇게 끌다가 변창흠 장관으로 바뀌면서 공급을 한다. 그래서 이제 공공을 이제 위주로 하는 공공 개발을 위주로 하는 공급을 이제 하기로 했다. 그거에 이제 주된 내용이 이사 대책인 거거든요. 공급을 늘리겠다. 그런데 이제 이미 이번 LH 사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급은 별로 중요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건이 공정과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와 실망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공급 대책은 계속되어야 하고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공급 대책이 계속돼야 되고 그래서 변창흠 장관이 계속 그 자리에서 어떤 그런 공급 대책의 드라이브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공급 됐어. 이제 정말 좀 천천히 해도 돼. 어차피 4년이나 기다렸고 공급 더 기다릴 수 있어. 다만 이렇게 부정부패가 심각하게 그 LH 공사 내부에 존재했다면 그거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히 발본색원에서 깨끗한 어떤 상태에서 공급이 되는 걸 바라지 내가 그 아파트 하나를 받겠다고 해서 이렇게 거대한 악이 존재하는 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건 참을 수 없다. 약간 그러니까 그 어떤 차원이 바뀌었다고 할까요? 공급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정부의 공정성과 도덕성의 어떤 차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공급이 물론 계속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지금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장관을 계속 쓸 수밖에 없어 혹은 유임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것들은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화 대변인 청와대 계셨잖아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패했다라는 전문가들 지적에 대해서 우린 실패하지 않았어 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고 급기야 박근혜 정부 탓이야 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러자 이제는 공급 정책을 펼칠게 적임자가 변창흠이야 라고 했을 때 야당에서 변 장관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극구 반대했는데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했잖아요. 그러자 LH 문제가 터져서 경질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변 장관이 이사 대책의 입법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경질은 안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변 장관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장관 없어도 공급 대책 만들면 되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주택 공급 대책 관련해서 마무리하고 가라라고 해서 어정쩡한 사의 수용을 했는데 저는 이게 대통령 말씀이니까 뭐 존중은 합니다만 솔직히 이해는 못하겠어요. 저게 무슨 말인지. 지금 김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들은 다른 쪽 쳐다보고 있는데 아직도 공급 대책에 대한 미련을 갖고 저렇게 있어요. 사실은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한쪽에서는 이 LH 사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파헤치고 조사해야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지금 아파트 분양 기다리고
전세 월세 살아서 그 지역 이사 가고 기다리고 있는 그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아무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변창흠 장관 붙들고 알아서 해라고 하는데 변 장관은 이미 신뢰 다 깨져버렸고 LH가 주도하고자 하는 공공 주도 다 신뢰 깨져버렸는데 이 공급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뭐 전 대표 하셨던 분은 그리고 전 장관 하셨던 분은 뭐 또 검찰 탓하고 대통령께서는 또 뭐 민망하다 쫌스럽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LH 사태 관련해서 부정부패 뭐 부조리 이거는 여기서 찾더라도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이 부동산 정책 다시 신뢰를 받아서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꼭 변창흠 장관만 해서 될 일입니까? 장관 없으면 누구라도 지금 만들어 공급대책 만들면 되죠. 차라리 그냥 국토부 공무원들에 맡겨놓거나 그것도 아니면 청와대 직접 나서거나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 정부 정책 잘못되지 않았어라는 이 미련을 갖고 가는 바람에 여러 가지가 지금 꼬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박 대변인의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인데요. 이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함께 보시죠. 풀리지 않는 구미 미스테리. 일각에서는 이 여아의 사망한 여아의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만 너무나도 사진을 보든 안 보든 그 어린 그리고 순수하고 가여운 그 아이를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이 사건은 전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데 도대체 친모가 누구냐를 두고 미스테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DNA 조사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외할머니야 라고 주장을 했었던 하지만 친모로 드러난 A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경찰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A씨 48살 그리고 그의 딸 B씨 22살이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다. 경찰의 추정에 따르면 이 A씨가 신생아를 바꿔치기 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경찰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딸이 낳은 아이, 그 아이의 행방이 지금 묘연하다는 겁니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친모로 추정되는 A씨, 내가 외할머니다라고 주장했던 이분이 낳은 딸은 아시다시피 정말로 비극적으로 방치돼서 숨졌고 이 딸을 바꿔치기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진짜 딸이 낳은 아이는 어디로 갔느냐? 경찰, 가장 유력한 바꿔치기 시점은 딸 B씨가 친정집에서 한 달간 산후조리하던 시기로 추정된다. 친모는 이 A씨는요 딸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출산했을 가능성을 경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수영 교수, 비슷한 시기에 키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 아이가 갑자기 둘이 생긴 상황에서 선택권이 친모로 추정되는 나는 외할머니다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하지만 DNA 결과 친모로 추정되는 A씨에게 있었다면 직접 혈육인 친딸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 손정희 변호사님, 저는 경찰의 추정도 도대체 당초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딸이 산후조리원 갔다가 친정에서 산후조리하라고 왔어요. 딸이 손녀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이 엄마 입장에서 본인이 낳은 딸과 바꿔치기해서 본인이 낳은 딸을 죽게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 딸은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딸 B씨가 바꿔치기 한지 전혀 몰랐다. 친딸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애를 낳으시면은 낳자마자 엄마한테 얼굴을 보여주죠. 그리고 가족들이 막 그 병원 밖에서 사진도 찍고요. 그럼요. 그리고 의료진들이 바로 띠지로 신원을 확인을 해서 이 바꿔치기 가능성이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헷갈려도 엄마는 자기 자식 얼로 헷갈리지 않거든요. 조리원에서도 맨날 볼 텐데. 아무리 자매 관계고 뭐 이렇게 혈육 관계라서 조금씩 유전자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아이 얼굴을 인식하지 못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고 또 아예 같은 날 난 것도 아니고 이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인데 의료진들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미스테리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출산을 한 것이 공식적으로 경찰에서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한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빨리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에 주안점을 줘야 되고요. 방치해서 사망을 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불의의 외력으로 사망 후 방치를 했는지 역시도 조사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미스테리는 숨진 아이의 친아버지도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친모로 추정되는 분의 남편은 또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황당해요. 그러니까 주변 남성까지 경찰이 2명 DNA를 조사했는데 다 친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친부는 누군지, 그리고 이 친남편이 왜 몰랐는지에 대해서 경찰은 같이 살긴 했지만 애정이 돈독하지 않아서 임신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 야, 이거 황당한 얘기하고 있어요, 경찰도. 그리고 DNA 결과 친모라고 지목된 이 A씨는 나 아이 낳은 적 없어요. 나 외할머니예요. 그리고 산부인과 출산 기록도 없다고 해요. 경찰은 산파에게 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프로파일러 3명도 현재 투입했고 딸이 낳은 3살 여아의 행방이 지금 묘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현 교수님. 아니, 참 이거 경찰의 해명이요. 경찰 추정이 참 말이 안 돼요. 이 친남편이 애정이 돈독하지 않아서 같이 살았지만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한 거 몰랐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해명입니까? 말이 안 되는 추정이에요. 참 제가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비현실적인 설정이 너무 많아서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이번 사건은 정말 현실감이 너무 떨어지는 사건이고 뭐 하나 제대로 설명되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친모로 추정되는 외할머니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DNA 검사 결과 친모로 추정되는, 이게 추정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는 본인은 또 출산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DNA 결과상은 친모지만 친모로 추정되는 이분이 자신의 아이와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했는데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 그러니까 친모가 임신했던 사실을 남편은 몰랐고 출산도 몰랐고 산부인과 기록도 없고 또 이 친모로 추정되는 분의 내연남의 그 누구와도 또 DNA가 일치하지가 않아서 좀 모르는 거예요. 내연남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네, 주변과는 맞지 않아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아이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힌 일로.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이사 가는데 두고 가가지고 그 아이가 그냥 거기서 아마도 아사한 것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아이가 이제 방치되었고 그런 식으로 사망한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물론 이 일이 정말 앞뒤가 너무나 아구가 안 맞아서 어디부터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 아이를 사망하게 한 원인이 누구에 있으며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쫓고 그게 밝혀질 경우에 아주 엄벌에 처하는, 왜냐하면 요즘 아동학대 사건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특히나 뭐 말이나 이런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학도는 아직도 죄질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DNA 결과 친모로 지목된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숨진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씀 따로 없으세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아요. 딸이 맞아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 본인 아이가 아니라고? 아닙니다. 그러면 본인이 낳으신 딸은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딸 낳은 적이 없어요. 다른 아이는 어디 있어요? 낳은 적이 없어요. 하고 싶으신 말 없으세요? 낳은 적이 없다고요. DNA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네. DNA 결과가 잘못됐어요? 네.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세요? 지금 아니면 하실 말씀. 이게 사실은 윤태호 시장님, DNA 검사 결과가 우리가 처음에 알았던 것처럼 딸이 낳은 아이다라고 돼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DNA가 외할머니를 겨냥하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 자막으로 경찰이 친부 찾는 데 수사력 집중에 나와 있는데 그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 친부를 찾으면은 그 친부는 내 아이를 임신했는지 몰랐다라고 하면은 그냥 거기서 딱 끊어지는 거예요. 임신했는지도 몰랐고 낳았는지도 몰랐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만약에 이제 비이성적인 자기가 직접 낳은 딸에 대한 이게 비이성적인 이제 집착이라든지 사랑 때문에
친딸이나 한 딸, 그 외손녀하고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라는 이게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외곽에. 근데 그렇게 비이성적인 애정 때문에 바꿔치기를 했으면은 그 친딸이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돌보고 이제 딸 대신에 이렇게 양육하고 그랬을 건데 몇 달 동안 걔가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친엄마로 추정되는 외할머니도 그냥 뭐 몰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좀 말이 안 된다. 뭐가 하나도 안 맞아요. 경찰이 좀 우리가 그러니까 그림 예, 개연성을 가지고 이런 스토리 아니겠냐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스토리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경찰이 좀 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경찰도 좀 당황해하는 듯한 인상도 좀 듭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오늘의 악플입니다. 자, 바로 살펴보죠. 공수처가 이성윤 중앙지검장 출석 요구를 통보할 방침입니다. 함께 보시죠. 기소는 우리가 하겠다. 자, 수원지검 이르면 오늘 이성윤 중앙지검장 출석 요구를 통보할 방침입니다. 자, 피의자 신분이죠. 앞서 출석 요구는 세 차례 거부한 바 있고 공수처 갔다가 다시 검찰로 다시 왔어요. 자, 그런데 공수처가 우리는 역량이 안 돼서 검찰에서 수사하라라고 돌려보냈는데 기소는 공수처가 하겠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꼬여가지고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뭐 이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아시는 것처럼 이건 지금 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때문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수사인데 이 수사에서 검찰이 수원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이제 수사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사건 갖고 와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건 갖고 와라 해서 사건 갖다 줬는데 이제 보니까 사건을 공수처가 형편상 지금 현재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며칠 갖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다시 검찰에 이첩해서 수사 다 해라 이렇게 됐는데 수사하고 난 다음에 기소 결과 기소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검찰 니네는 우리 심부름만 해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다 대고 얘기도 못하고 지금 저는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지금 온갖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 다 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 변호사님은요? 공수처 관련한 법령에 따르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다 공수처가 갖고 있으니까 공수처가 만약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자료를 이첩해달라고 요구하고 검토해서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법률상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사실상 이런 것들이 있죠. 조직 간에 우리가 다 수사해놨는데 정작 중요한 판단이나 이제 기소해서 공소 유지하는 것을 가져간다 그러면 사건 뺏겼다는 그런 현실적인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 갈등으로 보이는데 공수처가 지금 수사 인력이 있거나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협조해서 일처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악플인데 농구선수 출신의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폭 의혹이 제기됐는데 현 선수 본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뭐 원산 폭격을 30분 시켰다, 주먹이나 발로 매를 맞았다, 뭐 딴 걸로 굉장히 좀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했다, 공산주의 국가 같았다, 독재자 같았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현주엽 씨는 악의정보합니다. 당시 주장을 맡아서 얼차려줬던 일이 있지만 개인적 폭력은 절대 없었다. 수사기관의 의뢰에 진실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반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윤태원 실장님, 이 학폭 사실은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뭐 종목 불가 전 종목으로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 선수는 굉장히 문제가 아니라 세대적 강경하고 다시 다른 문제죠. 현주엽 선수가 저보다 한두 달 아래 한 76년생, 5년생 이 정도 될 거예요. 40대 중반인 거잖아요. 뭐 그때 이야기 가지고도 이러느냐, 뭐 그때는 뭐 안 맞아본 사람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현주엽 선수도 내가 주장으로서 얼차려를 줬다라는 걸 부인하진 않는데, 이게 사회적인 이 어떤 규준이랄까? 지금 말하자면 한 20대 정도 되는 사람, 혹은 한 30대 초반 되는 사람들이 한 10년 전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우리 사회가 그거에 대해서 그래, 밝혀야지라고 받아들이는 건데, 이게 범죄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이 부분에 올라가는 거. 그럼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학생들한테 맞은 거
뭐 선배나 뭐 친구들한테 맞은 이런 경험 별로 없는데 선배들한테 좀 있지만은 선생님들한테 무자비하게 맞은 경험 안 좋은 기억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랬죠. 네,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건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가져가야 되는 건지. 첫 번째는 현주엽 선수한테 저기 이제 더 씌워진 혐의 본인 부인하는 게 저게 맞냐 안 맞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어디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럼 사회적으로 그때 좀 옛날 사람이지만은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좀 자정하고 스스로 좀 전반적으로 좀 성찰하는 계기가 잘 된다면 될 수 있을 것인데 과연 그렇게 될까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1로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좀스럽다라는 글로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